정숙 씨요. 그쪽이 제 아내라고요? 그 한마디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 한겨울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낯선 사람을 보듯 정숙 씨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 다시 물었다. 정숙 씨 올해 67세. 작고 여윈 몸, 인생의 바람과 비로 일찍 휘어진 머리카락. 언제나 부엌일과 남편을 돌보느라 부어있는 손. 부유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겐 평생을 지켜온 단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남편과 자식에 대한 충성심과 진심 어린 사랑. 봉수 씨 71세. 과거엔 점잖은 남편, 모범적인 아버지였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그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와 함께한 결혼 생활은 화목한 병 알츠하이머라는 시험대 위에 놓였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집. 한때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조용한 부엌의 도마 소리, 그리고 정숙 씨의 조용한 애침만이 남아있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아내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의 멍한 눈빛뿐. 그 집은 두 부부의 자랑이었다. 정숙 씨가 결혼 반지를 팔고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 희생의 결정체였고 그들의 사랑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날 밤. 눈발이 거세간 겨울밤에 그녀는 남편에게 약속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게요. 하지만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세월의 잔인함과 차가워진 자식들의 무관심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도움을 요청하며 전화를 걸었던 그날. 그녀는 몰랐다. 평생 학비를 위해 밥을 굶으며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은.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수 씨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참이 채 꺼지기도 전 눈물조차 다 마르지 않은 그때 아들이 정숙 씨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이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전에 그녀는 약속했다. 남편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 이 상황에서 그 약속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걸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과연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정숙 씨는 결심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시 써야겠다. 엄마,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는 마치 동수 씨가 오래된 물건이라도 되는 듯 자식들의 바쁜 삶 속에서 치워두기 위한 선택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건 단 한 번이 아니었다. 봉수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정숙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침은 남편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시작했고 밤은 5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어머니의 이름을 되뇌는 남편의 목소리로 끝났다. 아들 진우 부부의 자랑이던 아이는 요즘은 전화해도 몇 분이면 끝이었다. 바빠서가 아니었다. 엄마 목소리 들으면 부담스러워서요. 라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동수 씨가 문도 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 일이 있었다. 정숙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부탁했다. 진우야, 아버지가 밤에 나갔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간병인 좀 쓰면 안 될까? 잠시 정적이 흐르고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엄마, 우리도 사는 게 따뜻해서요. 정부의 복지 지원 같은 거 문의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또 한 번. 며느리 민서에게 전화했을 땐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
제 생각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가도 계시고 어머니도 좀 편해지시잖아요. 작지만 뼈아픈 장면 하나. 어느 날 정숙 씨는 민서가 자기 엄마를 강남스타에 모시고 갔다는 SNS 사진을 우연히 보았다.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며 리모컨을 장난감처럼 뒤집어보며 TV 앞에 앉아있는 동수 씨를 바라보았다. 똑같이 엄마이고 똑같이 늙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모시고 누군가는 잊혀진다. 그래도 그녀는 참았다. 심각했다. 애들도 바쁘고 손주 키우느라 정신없을 테니까. 하지만 동수 씨의 잡내신다. 낮 남편에게 향을 올리고 손도 채 잡지 못한 그 순간 진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이제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의, 제 쪽으로 바꿔주실 생각 있으세요? 그때 정숙 씨는 깨달았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감사함을 몰라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있기로 선택했을 뿐이었다. 엄마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주던 기억. 아버지가 허리 휘도록 일하며 학비를 내던 시간. 그리고 이 집이 두 사람의 청춘 그 자체였다는 사실마저도. 가장 잔인한 대조가 눈앞에서 펼쳐졌다. 친정어머니에겐 고급 한정판 여행, 다정한 차 한 잔. SNS에 올라오는 효녀라는 이름. 시어머니에겐 미뤄지는 전화. 나중에 얘기해요. 나는 대답. 그리고 명예 이전 요청. 그리고 정숙 씨의 마음을 무너뜨린 마지막 순간. 동수 씨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녀가 마지막 말을 건네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진우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니 문자로 주세요. 그 어떤 손도 그녀를 잡아주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스마트폰 불빛만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을 뿐. 정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남편의 죽음은 자신이 기댈 곳이 사라진 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더 쓰라린 건 자신이 평생 기댈 줄 알았던 존재. 그 아들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사랑은 재산이 되었고 희생은 무명의 부담으로 바뀌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들이 변하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집안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 아침이면 동수 씨가 신문을 읽던 자리.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조차 그녀에겐 아직 고쳐지지 않은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 직조차 이제는 자식들의 결투 마지막 재산 정리 결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어머님, 장례식 기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의 마지막 밥상을 올리고 향도 아직 꺼지지 않은 그날. 며느리 민서는 조용히 다가와 그렇게 물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질문은 잔인했다. 어머님이 혼자 다 부담하시면 안 되니까요. 요즘 장례식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도 사정이 좀.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돈이 걱정이라면 오지 말았어야지. 장례는 작별을 하러 오는 자리야. 한정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 겉으론 담담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찢고 나왔다. 아텐 남편의 영적. 뒤에선 자식들이 재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들 진우가 파이 하나를 조용히 꺼내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니 이제 진명이를 제 쪽으로 바꾸시는 건 어때요? 법적으로도 편하고요. 바로 장례식장에서 하얀 국화꽃들 사이에서 이별의 아침,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정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눈에는 눈물이 고랐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의 땅이야.
척벽돌도 꽃 한 송이도 다 그 사람이 직접 만든 거야? 그런데 아직 눈물도 마르기 전에 주인을 바꾸자고? 모든 게 잠잠해진 줄 알았을 때 진우와 민서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 엄마가 고령이니 법적 판단력이 부족하다이는 명목으로 집을 팔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건 그 늙고 힘없는 점원이가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허름한 겉모습과 달리 점숙 씨는 사실 재테크에 능한 여인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소형 부동산에 투자했고 현재는 도심의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 중이었다. 그녀가 집을 판 건 돈피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쓰기 위한 선택이었다. 집이 팔린 사실을 알게 된 진호는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없이 집을 파셨어요? 그건 엄마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점숙 씨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신뢰를 잃었을 뿐이야. 어느 날 점숙 씨는 민서를 백화점에서 마주친다. 그녀는 친정엄마와 팔짱을 끼고 명품 가방을 고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점숙 씨는 오피스텔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남편의 장례를 위해 집을 팔고 임시거처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던 그 시간 그녀는 원단하지 않았다. 질투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음속에서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민서는 국세청과 언론사에서 익명의 제보서를 받는다. 내용은 그녀의 친정엄마가 가짜 명품을 팔고 있다는 제보. 사진, 녹음, 영수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발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너무도 정밀한 정보. 아들과 며느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점숙 씨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한때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어. 하지만 엄마가 틀렸더라. 존중 없는 사랑은 그저 참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엄마는 더 이상 참지 않아. 아무도 몰랐다. 진이라 불리던 어머니가 사실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존엄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이야. 집은 이제 없다. 추억도 이제 마음에만 남았다. 하지만 자존심은 온전히 되찾았다. 시선은 몰랐다. 가장 얕이 보였던 여자다. 사실은 가장 단단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하나씩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과연 그들은 진심으로 후회할까? 아니면 더 깊은 욕망에 빠져들까? 엄마, 이젠 좀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 부탁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마치 가뭄 끝에 메마른 땅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선한 뜻이어도 튀어날 수 없는 말이었다. 점숙 씨가 도시를 떠난 지 몇 달 뒤.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 진호와 민서는 그 집을 되찾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을 붙잡지도 못했다. 그 후 민서의 어머니는 가짜 명품 논란으로 조사를 받았다. 브랜드는 폐쇄되고 재산은 날아갔으며 인터넷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예전엔 아첨하던 사람들마저도 이젠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제서야 진호는 알게 되었다. 적절한 때의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다. 그는 믿었다. 엄마는 늘 거기 있을 거라고. 자기가 무관심해도 엄마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젠 연락처에 있는 선마라는 이름은 녹색 불빛 대신 답장 없는 회색 말풍선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운 건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해진 한 장의 사진.
작은 텃다력, 햇살이 어깨에 들이운 평화로운 오후. 정숙 씨는 유기묘 한 마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 미소는 가볍고 고요했으며 동시에 너무 낯설었다. 엄마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잘 지낸다. 하지만 더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오래된 집의 현관옆. 낡은 벤치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곳은 정숙 씨가 퇴근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앉던 자리. 남편이 좋아하는 꽃을 꽂아주던 자리. 며느리가 늦게 귀가하던다. 조용히 찌개질하던 자리였다. 이젠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기다리던 사람은 없다. 의자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던 형체를 품고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끝내 없었다. 그리고 결국 기다리던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과할 수는 있어? 하지만 엄마 마음에는 그 사과를 담을 자리가 이제 없어. 정숙, 평생을 희생하다.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엄마. 가끔 우리는 누군가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 그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난 수라는 것을 잊는다. 언제나 뒤에 있을 거라 믿었던 엄마도 어느 날 우리를 먼저 두고 조용히 떠날 수 있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그분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전에 죄송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말을 먼저 건네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미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진짜 바라는 건 큰 선물도 대단한 말도 아닙니다. 그저 별표 짓지 않았어 별표라는 진심 하나면 됩니다.